자, 이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도 민경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 내용 부합이고요. 실제로 PSAT 언어 논리에서 내용 부합, 내용 일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용 일치, 내용 부합 같은 경우에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상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이 된다. 자, 행정부에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이 외에도 행정부에는 국무회의와 각종 대통령 자문기관들이 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행정부고요. 그리고 행정부는 모두 다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 1문단이죠. 자, 그 다음에 2문단.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최고심의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설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미국 대통령제의 광요회의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편의상의 기구라는 점에서, 영국의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 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이들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무회의는 자문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러나 일반 대통령 자문기관들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 자문을 개진하는 것과 달리 국무회의는 심의사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랍니다. 자, 행정법부회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인과 동시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이다. 자, 그러나 행정부 각부회장이 국무위원으로서의 갖는 지위와 행정관청으로서의 갖는 지위는 구별된다. 지위가 다르네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 자, 행정각부회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행정관청으로서 행정각부회장은 대통령은 물론 상급 행정관청인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문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뭐 간단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1문단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부는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국무회의는 최고심의 기관이 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심의사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자문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 행정각부의 장이죠. 행정각부의 장은 두 가지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 지위는 구별된다. 다르다. 그래서 국무위원일 경우에는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행정관청일 경우에는 그들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얘는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무회의는 의결기관도 단순 자문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최고 심의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기관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의원 내각제가 의결기관이고 우리나라는 다르다 라고 했으니까 의결기관도 아니고요. 단순 자문기관도 아니다. 그러니까 2번 또한 동그라미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국무회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국가의사를 표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사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행정학부의장은 국무회의 심의석상에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법적 입구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국무위원일 경우에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번도 동그라미.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역시 내용 부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부합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 한번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각 고을에는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어요. 유향소네요. 자, 이 기구는 해당 지역의 명망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방관을 보좌하고 아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기구에는 명망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관을 보좌하고 아전을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자, 유향소는 그 회원들의 이름을 향안이라는 책자에 기록해 두었다. 향안. 특히 지문을 읽을 때 낯선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는 선택지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자,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유향소의 장인 좌수 혹은 별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고요. 자, 유향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이고요. 자, 또 회원 자격을 획득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좌수와 별감으로 뽑힐 수도 있었다. 자, 그리고 향안의 이름을 오르는 것은 임록이라고 불렀어요. 자, 향안에 임록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영예였다. 16세기의 대부분의 유향소는 부친, 모친, 처가 모두 그 지역이어야 그 지역 출신이어야 향안에 임록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건을 삼향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삼향, 부친, 모친, 처. 자, 그런데 당시에는 멀리 떨어진 고을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 삼향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유향소가 이 조건을 고수한다면, 즉 삼향이라는 조건을 고수한다면 전국적인 명망가라고 하더라도 유향소 회원이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까닭에 삼향이라는 조건을 거두어들이는 유향소가 늘어났다. 그 결과 17세기에는 삼향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안 임록을 거부하는 유향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 한편 서울이나 상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향안에 임록될 수 없었고 규정이 사라진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서울 상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임록이 될 수 없었고 사라진 적도 없다. 향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유향소 회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됐다. 동의. 향안 임록 신청자가 생기면 유향소 회원들은 한 곳에 모여 투표를 해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임록 신청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투표를 권점이라 불렀고요. 권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이 때문에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는 자는 평소 나쁜 평판이 퍼지지 않게 행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지문 내용은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죠. 다만 개념들 이렇게 유향소라는 개념, 그리고 향안이라는 개념, 임록이라는 개념, 삼향, 그리고 권점, 좀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향소고요. 유향소에는 명망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지방간의 보좌와 아전의 감독이라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향안이라는 책자에 기록을 해주었는데 향안의 이름이 오르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좌수와 별감으로도 뽑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안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 임록인데 원래는
부친 그리고 모친 처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삼향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조건을 거두어 들이는 유양수가 늘어났고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서울이나 상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임록이 될 수 없었다란 이야기. 자, 그리고 향안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권점이라는 투표를 통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요. 자, 향안에 입록된 사람은 해당 지역 유향소에 별감이나 좌수를 뽑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너무 쉬웠네요. 여기 좌수혹은 별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게 되면 각 지역 유향소들은 아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7세기 향안 입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니까 17세기에 완화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아전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삼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X. 자, 그 다음에 3번 유향소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향안에 입록된 후에 다시 권점을 통과해야 했다. 뒤죽박죽 섞어놓은 X. 자,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서울 가문과 혼인한 사람이 입록될 수 없었으나 17세기 입록될 수 없었죠. 왜? 단 한 번도 어떤 경우라도 입록이 될 수 없었고 규정은 사라진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17세기에 새로이 유향소연이 된 사람들은 모두 삼향의 조건을 갖추었다. 17세기에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유향소가 줄었기 때문에 모두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3번 역시 내용일치죠. 알 수 있는 것 내용일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수능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 문제에 밑줄이 그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 하면 없는 애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PSAT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 문제에 밑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 이 발문이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푸는 것,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의 말씀을 담은 경장과 그 해설서인 논장, 수행자의 계율을 담은 율장 외에 여러 가지 불교 관련 자료들을 모아 펴낸 것을 대장경이라고 한답니다. 대장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고려는 몇 차례 대장경 간행 사업을 벌였는데 처음 대장경 간행에 돌입한 것은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현종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현종 때. 당시 고려는 대장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다가 거란에서 만든 대장경을 수입해 분석한 후 선종 때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거란 거를 수입했대요. 거란 거를. 그리고 선종 때 완성을 했고 이것을 초조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대장경 간행 사업의 시작은 현종이지만 초조 대장경은 선종 때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한편 고려는 몽골이 침입해 들어오자 불교 신앙으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뜻에서 다시 대장경 제작 사업에 돌입했대요. 그러니까 불교 신앙으로 국난을 극복하겠다. 이 대장경은 두 번째로 만든 것. 그래서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이 있고 제조대장경이 있네요.
자, 고려는 제조 대장경을 활자로 인쇄하기로 하고 전국 각지에서 나무를 베어 경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했어요. 완성된 경판의 숫자가 8만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제조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경판은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대장경 인쇄형 경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제조 대장경은 그 규모가 무척 커서 제작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제조 대장경을 찍어내고자 수많은 경판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는 인쇄술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 불국사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 분석 결과 이 유물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다.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목판으로 찍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목판으로 인쇄되어 전하는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일찍부터 발달했는데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된 해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용한 상정 고급 예문이 고려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몽골의 1차 고려 침략 때 세계 최초로 상정 고급 예문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네요. 자, 이처럼 고려 사람들은 선진 인쇄술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역사 관련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일문단에서 이제 대장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대장경 간행에 돌입한 것은 고려의 현종 때입니다. 처음에는 현종. 자, 그 다음에 거란에서 만든 대장경을 수입해서 선종 때 완성한 초조 대장경 되겠죠. 초조 대장경.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침략을 해오자 불교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뜻에서 다시 만들었고 두 번째라서 제조 대장경. 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를 통해서 경판을 만들었고 8만장이라서 8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한반도는 인쇄술이 발달을 했고요. 그랬을 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목판으로 찍어낸 가장 오래된 것. 자, 그 다음에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됐을 때 최초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상정 고급 예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경덕왕 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목판으로 찍어진 거고요. 그리고 고려 때 상정 고급 예문은 금속 활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제조 대장경판의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금속 활자로 상정 고급 예문을 발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문을 보게 되면 좀 이거는 복잡한 선택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제조 대장경판의 제작입니다. 제조 대장경판의 제작은 이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몽골이 침략해오자 시작을 했는데 16년 만에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된 해죠. 그때 상정 고급 예문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제조대장경 그 경판이 먼저냐 아니면 상정고급 예문이 먼저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정고급 예문이 먼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는 거죠.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을 참고해 만들었다. 틀렸죠. 고려 현종은 뭐야? 처음으로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이전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만들어진 대장경판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초조대장경판 틀렸죠.
그 다음에 무구정광 대단한이 경은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제조대장경도 역시 금속활자가 아니라 나무죠. 나무. 자, 그 다음에 불교 진흥을 위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은 두 번째 만들어진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최초가 아니겠죠. 틀렸죠. 네. 그래서 3번에 역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좀 복잡하게 살짝 꼰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야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역시 내용일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많은 국가들의 소년사법제도는 영국의 관습법에서 유래한대요. 그러니까 소년사법제도고요. 그리고 영국의 관습법에서 유래한답니다. 자, 영국 관습법에 따르면 7세 이하 소년은 범죄 의도를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8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국이죠. 자, 우리나라 소년사법 역시 소년의 나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범죄 의도 소유 능력 여부와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나이 기준을 우리나라는 9세 이하와 그 다음에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0세 미만의 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 많이 들어보셨죠? 규정하여 소년사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이유 없는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는 등 그대로 두면 장래입니다. 장래에 범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 대상으로 규정해서 소년사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우범 소년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일부에서는 단순히 불량성이 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우범제도 소년제도의 의문을 품기도 한다. 소년사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까지도 사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 책임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성인사법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이 자기 책임주의라는 것은 성인 사법과 해당이 되는 거고 소년 사법과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소년 사법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가 궁극적인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친 사상의 근거를 둔답니다. 자, 과거 본건국가 시대에는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왕이 양육 보호 책임을 진다고 믿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날에도 비록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둔다면 범행을 할 가능성 있는 소년까지 소년사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소년사법의 철학적 기초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친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정리해보면 영국의 관습법에서 유래한 소년사법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관습법에서는 7세 이하는 범죄 의도를 소유할 능력이 없고요. 8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14세 이상은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의 기준이 9세, 10세에서 14세, 14세에서 19세로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중에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들의 촉법소년입니다. 저촉입니다. 자, 그리고 10세 이상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장래에 범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그를 우범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소년사법
사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법의 대상이 되고, 근데 성인 사법은 범죄를 저질러야만 네, 사법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기책임주의는 성인 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소년 사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야? 국가가 보호를 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선택지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국친사상은 소년사법 대상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가 아니라 확대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까지도 네, 대상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성인범도 국진사상이 대상이 되어 범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틀렸죠. 왜? 성인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책임주의죠. 자기 책임주의.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범죄 의도를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데 범죄 의도를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은 9세 이하고요. 9세 이하고요. 10세에서 14세 미만은 네, 범죄 의도를 소유하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관습법상 7세의 소년은 범죄 의도 자체를 소유할 능력이 없는 거죠. 틀렸네요. 자, 5번 우리나라의 소년법상 10세 이사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사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친사상의 바탕을 둔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 내용일치죠. 계속 내용일치.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5번까지가 계속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트는 랑그, 스틸, 에크루티르로 구분해서 파악했다. 랑그는 영어의 랭귀지에 해당한다. 인간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어떤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태어난다. 그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가 모어이고요. 그것이 바로 랑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랑그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 자, 인간은 모어 속에 던져지는 방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랑그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쉼없이 랑그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어느새 그 언어로 사고하고 그 언어로 숫자를 세고 그 언어로 말장난을 하고 그 언어로 신어를 창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랑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틸입니다. 스틸의 사전적 번역어는 문체이지만 실제 의미는 어감에 가깝다. 이는 언어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의 감각이다. 그러니까 호오는 좋아하고 싫어하고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누구나 언어의 소리나 리듬에 대한 호호가 있다. 글자 모양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이는 좋고 싫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스틸은 기호에 대한 개인적인 호호라고 해도 좋다. 다시 말해 스틸은 몸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조작할 때에는 두 가지 규제가 있다. 그랬을 때 랑그는 외적인 규제, 그리고 스틸은 내적인 규제. 왜? 개인적인 호호니까. 에크루티르는 이 두 가지 규제의 중간이다. 그래서 에크루티르는 중간이다. 중간. 에크루티르는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사회방언이다. 사회방언. 방언은 한 언어의 큰 틀 속에 산재하고 있으며 국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흔히 방언이라고 하면 지역 방언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 방언, 경기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그렇게. 자, 그런데 이는 태어나 자란 지역의 언어이므로 랑그로 분류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랑그.
자, 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방언은 직업이나 생활 양식을 선택할 때 동시에 따라온다. 불량 청소년의 말, 영업사원의 말 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에크리튀르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랑그는 뭐고요? 랑그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여할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스틸이라는 것은 기호에 대한 개인적인 호호가 되고 역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랑그는 외적 규제, 스틸은 내적 규제, 에크리튀르는 중간. 그리고 이 에크리튀르는 사회방언이고요. 사회방언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랑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스틸과 에크리튀르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에크리튀르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스틸 또한 역시 선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선택은 개인에 대한 호오 감각에 기인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은 둘로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 그래서 지역방언과 그 다음에 사회방언으로 나뉘게 되고요. 지역방언은 랑그, 그리고 사회방언은 에크리튀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개인의 호호 감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틸이죠. 스틸. 그러니까 2번 또한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에크리튀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지역 출신이다. 사회방언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같은 모어를 사용하는 형제라도 스틸은 다를 수 있다. 즉 같은 모어라는 것은 랑그죠. 랑그. 하지만 이 스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호우기 때문에 형제라고 해도 달라질 수가 있겠다.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스틸과 에크리튀르는 언어 규제상 성격이 같다. 근데 스틸은 내적인 규제고요. 그 다음에 에크리튀르는 외적과 내적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른 유형이 나오나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있네요. 도덕에 관한 이론인 정서주의입니다. 이번엔 또 정서주의. 참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문을 만들고 있죠. 자, 세 가지 목적에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이다 라는 문장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자, 둘째,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목적. 백성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문 형식의 문장은 청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의 태도를 청자에게 표현하는 목적이다. 세종대왕은 정말 멋져라는 감탄문 형식의 문장은 세종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주의 측면에서 언어 사용은 정보 전달, 그리고 청자에게 행위 요구, 그리고 화자의 태도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정서주의자들은 도덕적 언어를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언어라는 것은 정보 전달은 아니고요. 그리고 영향, 그리고 태도 표현, 두 가지. 자,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화자는 청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정서주의자들에 따르면 태도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도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태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태도의 보고가 아니다. 자, 만약 나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화자가 세종대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즉 이는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참과 혹은 거짓을 판단. 자, 반면 세종대왕은 정말 멋져라고 외친다면 화자는 결코 어떤 종류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 그 다음에 행위 요구, 그리고 화자 태도 표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 그 다음에 행위 요구 목적, 그리고 화자의 태도 표현 목적이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도덕적 언어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언어라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에 영향을 주거나 세 번째의 태도를 표현한 것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태도 표현을 목적으로 도덕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태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의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세종대왕이 정말 멋져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태도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 표현과 그 다음에 보고를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화자의 정서주의에 따르면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문단에서 보시게 되면 이 표현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보고하는 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언어는 화자의 태도를 보고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문을 쭉 보게 되면 결국 그 태도의 보고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도 태도의 보고가 아니라 이제 태도의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표현. 자, 그 다음에 정서주의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였다라는 것은 뭐야?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서주의에 따르면 언어 사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언어의 사용은 명령을 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도덕적 언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즉 요구, 명령과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 5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유형이 바뀌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빈칸. 자, 그런데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 문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 시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을 또 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찾는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빈칸의 앞뒤만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빈칸을 찾는 문제의 경우에도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같이 한번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텔레비전 뭐 맨날 보고 있죠. 자, 멀리라는 뜻의 그리스어 텔레와 시야를 뜻하는 라틴어 비지오에서 왔다. 원래 텔레비전은 우리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로 인식됐다. 자, 하지만 조만간 텔레비전은 멀리에서 우리를 보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텔레비전은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건데 우리를 보이게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뭡니까? 대상 그리고 주체. 대상과 주체가 변화. 대상과 주체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웰의 1984에서 상상한 것처럼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텔레비전이 우리를 감시할 것이다. 아, 이러한 측면이네요. 텔레비전이 우리를 감시한다. 자,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대부분 잊어버리겠지만 텔레비전에 영상을 공급하는 기업은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입맛에 맞는 영화를 골라줄 것이다. 나아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어디서 일해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도 대신 결정해 줄 것이다.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할 때도 그 전에 검색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금 우선시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게 그들의 답이 늘 옳지는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데이터의 부족, 프로그램 오류, 삶의 근본적인 무질서 때문에 알고리즘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벽할 필요 없다. 평균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낫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 데이터 부족, 프로그램 오류, 삶의 근본적인 무질서이나 고충도 인간이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크게 겪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만 나오면 된다. 자, 우리는 알고리즘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열거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알고리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이죠.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모든 결정을 나열한 후에 제정신인 사람이 그런 체제는 지지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과 비슷하다. 처칠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치 체제다. 다른 모든 체제를 제외하면.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텔레비전의 감시 그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지문에서 무슨 얘기냐? 알고리즘의 문제죠. 알고리즘의 문제. 근데 알고리즘이 문제 있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밑에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나빠요. 하지만 다른 체제를 제외하면 나쁜 거다. 즉 다른 체제보다는 나은 것이다.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알고리즘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네, 다른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 알고리즘의 모든 결점을 제거하면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다. 모든 결점의 제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점점 더 알고리즘에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더라도 얘는 흐름상 맞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다수의 사람을 은밀히 감시하는 사례는 더 늘어난다. 역시 흐름상 맞지 않고요. 자,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즉 뭡니까? 실수를 범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자, 문제가 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알고리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 즉 민주주의는 가장 나쁘다. 하지만 다른 체제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니.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 차는 문제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8번은 추론 문제가 되네요. 추론 문제.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것은 내용일치의 심화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선택지에서 나오지만 추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한번 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추론도 결국 지문 속에 정답은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지문.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와 다른 사람에 대해 반감과 공격성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 죄책감과 불안감을 낳으며 결국에는 아이의 창조적인 잠재성을 해치게 된다. 반면에 아이를 너그럽게 키우는 것은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하고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며 풍요로운 마음과 자기 자신을 신뢰를 고취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진술은 과학적 탐구의 범위에 속하는 진술이다. 논의의 편의상 이 두 주장이 실제로 강력하게 입증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로부터 엄격한 방식보다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객관적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위의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 진술이다. 조건부 진술. 만약 우리의 아이를 죄책감을 지닌 혼란스러운 영혼이 아니라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창조적인 개인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진술은 상대적인 가치 판단이다. 상대적인 가치 판단. 자, 상대적인 가치 판단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행위가 좋다는 것을 진술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진술은 경험적 진술이고요. 경험적 진술은 모두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과학 테스트가 가능하다. 반면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문장은 가령 살인은 악이다 와 같은 문장처럼 절대적인 가치 판단을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가치 판단. 그러한 문장은 관찰에 의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주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문장은 행위의 도덕적 평가 기준 또는 행위의 규범을 뜻하게 됩니다. 도덕적 평가 기준.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 판단은 과학적 테스트를 통한 입증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기준이나 규범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문단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해주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상대적인 것이냐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냐를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상대적이라는 것은 경험적 진술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것은 관찰을 통한 객관적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결국 뭐냐? 도덕적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 테스트를 통한 입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경험적 진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경험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자, 그럼 2번.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뭡니까? 절대적 가치 판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창조적 개인으로 키우려면 아이를 엄격한 방식보다는 너그러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인 가치 판단이 맞고요. 이 상대적인 가치 판단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객관적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이렇게 8번까지 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